KBS에서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셔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모인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제주에는 어떠한 그 특별한 열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저는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이제 호텔을 머물 곳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내 손을 잡고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물론 반가우니까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악수를 하고 공손하게 이렇게 했는데, 다짜고짜 문재인 빨갱이 맞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그 처음에 난 뭔 소리인지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난 이렇게 가는데 다시 와가지고 내 손을 탁 잡으면서 맞죠? 맞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만만치 않은 동네에 왔구나. 여기에 그 빨갱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빨갱이란 말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그 여러분들 삶 속에서 녹아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빨갱이란 말은 우리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도 아니고 이것은 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말인데, 사실은 이 빨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말의 의미를 갖고 우리 역사의 민중들에게 인식이 된 것은 사실은 4.3 여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빨갱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도 빨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라는 말 자체가 4.3 여순 이후에 우리의 의식에 침투된 말이고, 이 빨갱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연구를 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사실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지금 빨갱이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빨갑니까? 제가 빨갱이에요? 제가 빨갱이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빨갱이라고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관념을 고정적으로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너무 내가 가슴이 벅차가지고 너무 그 황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사실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문제는 철학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이 우리가 살아온 70년 동안에 우리를 규정해온 어떠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날조되고 그것이 실체화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고착화된 그러한 관념들을 우리가 이미 우리의 언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빨갱이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말들이 원래 아무 의미가 없었던 말인데, 남노당이니 이런 말들이 전혀 사실은 해당치 않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지슬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주도 사람이라면은 지슬이라는 영화는 다 봐야 돼요. 우리나라 그야말로 영화사에서 가장 영상적으로나 문학적으로 획기적인 위대한 작품이라고 나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슬이 그리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무슨 빨갱이가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지슬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구덩이에 한 놈 들어가고 또 한 놈 들어가고. 우리가 왜 이러고 있냐? 배고프다. 뭐 고구마, 감자 지슬, 지슬이라는 말이 원래 나는 대꾸만 한학자라서 사실은 여기서 온 말이거든요. 한문으로 우리가 이 감저라는 것은 이 감저라는 게 사실은 감자라는 말은 사실 이게 스윗 포테이토라고 그래서 이것은 고구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 맞죠.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말은 감자가 고구마고 이 지슬이 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거기에 무슨 좌가 있고 우가 있고 뭐가 있냐 이게 도대체가 이런 빨갱이라든가 좌라든가 우라든가 이런 말들을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역시 해방 후 정국이라는 거를 약간 좀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8.15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해방일 뿐이죠. 해방일 뿐이라는 건 뭐냐? 이게 풀해자잖아요. 한문으로 보면 그 노일빵자였어요. 우리가 뭐에 붙잡혀 있었어요? 일본 놈들의 마수에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다 정도의 의미예요. 지금 해방은 이거는 절대 독립이 아닙니다. 알죠? 독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홀로 쓰자는 거예요. 거기에는 독립이라는 건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허리가 잘렸는데 혼자 쓸 수 있나요 지금? 인간의 허리가 잘렸는데 우리가 홀로 쓸 수 있냐고. 그러니까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제주도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주도의 문제는 해방이 아니라 우리는 원하는 것은 독립이다. 독립국가로서의 온전한 국가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4.3의 우리가 여러분들이 47년에 3월 1일 날 관덕정에서 발포가 돼서 6명이 죽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그 뒤로 바로 뭐가 일어나죠? 제주도 사람들 거의 한 95%가 참여하는 총파업이 일어나죠. 이놈들이 거기서 그 어린 아이를 껴안고 있는 여인을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이러는 거를 보고 너희들 이거 그런데도 이놈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최소한 제주도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응당 사과를 해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잘못했습니다. 이 우발적으로 어떻게 발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 발발 빌었으면은 사실 그런 정도를만 해도 넘어갈 수도 있었던 하나의 역사의 길목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정당 방위였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정당 방위였다. 얼어빠질 그 정당 방위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위대한 콜롬비아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일제시대 때 받고 돌아와서 뭐 신관에부터 뭐 해가지고 쭉 일제시대 때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은 듯이 보인 인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해방 후 전국에서 이승만이 날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승만이처럼 못 될 거 뭐냐. 근데 이승만이처럼 되려면 나도 미국한테 빌붙어가지고 정확하게 나도 출세를 해야겠다.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조병옥이라는 인간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경찰의 날을 10월 21일로 잡고 있는데 이게 1945년 미 군정에서 경무부를 만들었을 때 경무부 부장으로 조병옥이가 취임한 날이 지금 경찰의 날이에요. 경찰의 날에 우리나라 경찰의 시작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찰 내에서도 이게 발이 되냐? 경찰의 날이 조병옥이가 그렇게 사악한 그야말로 조병옥이가 이 취임한 날을 우리가 경찰의 날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임정의 경무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국장으로 취임한 최초로 임정이 내각이 이렇게 되고 그 정부를 임시정부니까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최초의 경무국장이 누구예요? 김구였다고. 그래서 김구가 임시정부에 그 취임한 그때를 우리가 경찰의 날로 삼자. 이런 운동이 지금 경찰 내에서도 양심 세력에서는 있어요. 내년쯤에는 그게 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도대체 좌가 뭐고 우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이 빨갱이라는 관념이 등장하고 좌우다 하는 관념이 등장하느냐? 사실 우리가 빨갱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말인데, 레드라는 말이 공산주의자라는 말인데, 한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불릴 수 있으려면 최소한 뭘 이해해야 됩니까? 공산주의를 자기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기독교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읽고 알아야죠. 예수가 누군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뭔지 이거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 공산주의자가 되려면 다스 카피탈을 읽으셔야죠. 여기 다스 카피탈 읽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자본론을 누가 읽었냐고. 지슬은 먹지만 이 7월 16일인가 오펜하이머니 이런 사람들이 뉴멕시코에 거기 실험실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합니다. 7월에. 그거를 성공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일본에다 떨어뜨렸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일본 놈들이 그 악독한 짓을 했으니 그놈들한테 원폭을 떨어뜨려 싸지. 천만에. 일본은 그때 다 패망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군이 정정당당하게 우리나라 광복군을 딱 데리고 동경을 그냥 쳐들어가서 같이 접수를 하고 거기서 항복을 받고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독립군은 그야말로 당당하게 광화문을 거쳐서 입성을 했더라면 우리 운명이 달라졌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일본이 황당하게 원폭으로 무조건 항복을 하니까 이거는 정말 갑작스러운 공백이란 말이에요. 세계 질서의 갑작스러운 공백이고 이 원폭 투하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적으로 미국이 잘못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를
그야말로 전쟁의 패러다임으로 휘몰아 넣은 비극적 사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내가 여기서 세밀하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러한 원폭을 터뜨린 후에 한국은 공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일본이 다스리던 영역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소련은 관심이 유럽 쪽에 있었지 이 동아시아 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도 그거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심하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보고 빨리빨리 들어와라. 이쪽 와서 늘 이쪽으로 좀 참전해라. 그런데 소련은 그걸 안 하고 미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빨리 니들 내려와라. 그러면서 얄타 회담에서 대개 이제 끝나고 나면은 38선을 그냥 보니까 거기 38선이 가운데 이렇게 위도가 지나가니까 북은 니들이 다스리고 아래는 우리가 다스리겠다. 이런 식으로 얄타 회담에서 비공식적인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민족은 거기서 그냥 멍하게 당하고만 있었냐? 그거를 그야말로 이러한 사태가 오기 때문에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바야흐로 일본이 패망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건국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위대한 우리 지도자가 한 명이 있었죠.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운형 선생이죠. 이 여운형은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피카통하고 그냥 원자폭탄이 터지자마자 엔도라는 경무총감을 만나가지고 야 이제 8월 15일 날 항복선언이 나자 천황의 이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만나가지고 건준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8월 15일 날 만드는 거예요. 8월 15일 날 바로. 그러면서 야 니들도 이제 패망했는데 니들 군대라든가 경찰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조리 철수를 하려면은 한국인들의 보복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니들을 안전하게 가도록 해주겠다.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들이 패망했는데 그토록 우리가 증오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전체가 철수한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적이고 신사적이고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너희들이 치안과 모든 군사력인 이런 거에 대한 전권을 우리에게 넘겨라. 걔들 사인 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전 국민이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환호를 쳤습니까? 그런데 8월 16일부터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겠어요? 이야, 이거 정말 이제 우린 똥됐다. 이거 정말 우리는 끝났다 하는 놈들이 기뻐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많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일제에 빌붙어서 헤쳐먹는 놈이 이 지배계층에서는 더 많은 거예요. 그죠? 해방이 기쁜 게 아니라 걔들한테 슬픈 거예요. 야, 우리가 잘해먹고 왔는데 일본이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허망하게 무슨 원자폭탄인가 뭔가 이런 걸로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지냐. 천황폐하가 저렇게 항복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8.15 그럼 8월 16일부터 우리나라는 관공서에 누가 사람이 출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관공서가 완전히 텅 비죠. 에? 그러고 경찰서, 파출소가 뭐 있겠어요, 사람이? 다 도망갔죠. 그동안에 경찰 하던 걸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나라가 텅 빈 거예요. 국민들은 기뻐 날뛰는데 이거를 치안이고 뭐고 이거 유지할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앙에서 여운형 선생이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 난리통에 문제는 자치적인 조직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거를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이게 인민이란 말만 여러분 들으면 괜히 이게 빨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인민이란 말은 그야말로 맹자라든가 모든 고전에 우리가 인민이라는 말은 그냥 흔히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나가 전부가 우리의 관념이 오염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어떠한 이게 금방 우리나라가 인민위원회라는 걸로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인민위원회라는 것이 각 지방에 결성되는 게 8월 말까지 벌써 전국에 145개의 인민위원회가 결성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론적으로 탄탄하고 조직적으로 강력한 인민위원회가 어디에? 제주인민위원회입니다. 이 제주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되냐?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육지 것들은 말이에요. 섬나라 사람들 보면 그냥 깔보거든. 이러한 데에 쌓여온 이 제주도 사람들의 그 의식은 보통 의식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기미 독립선언의 소위 말해서 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1년 전에 여기서는 저 법정상가 저기에서 700명이 자체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항일 정신도 그렇게 강했고 제주 해녀들도 일제시대 때 여기서 항일운동을 격렬하게 했습니다. 자, 일본은 말이죠. 왜 이게 우리가 제주도가 왜 그렇게 이 지금 인민위원회, 제주인민위원회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좀 샜는데 기미가요 마루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미가요 마루. 기미가요라는 거는 일본 국가 이름이죠. 기미가요. 일본 국가 이름인데 배 이름이죠. 기미가요 마루라는 게 1922년부터 여기 제주도 11개 항을 빙 돌아가지고 오사카까지 가는 직항배예요. 직항배예요. 이게 그때는 제주도가 그 일제 식민지 우리가 강점기에 살았으니까는 여기서 그 일본 가는데 아무 국내 편처럼 그때는 자유롭게 왕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왕래를 했으니까 웬만하면은 그 배를 타고 오사카로 가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제주도 사람들이 그거 타고 그냥 오사카 가서 또 돈 벌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가족들에 다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때 제주도는 비교적
잘 살았어요. 그 전보다. 에?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직접,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거기서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일본의 선진 문물을 직접 흡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당시는 전부 거기야말로 일본의 지성인들이 그때만 해도 좌파 세력들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냐면은 이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혁명 의식을 불어넣고 우리가 노동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민주라는 게 무엇인고 이런 걸 의식화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적인 그 풍토로 볼 때 지적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 그렇고 그야말로 이 사회의식이 가장 건강한 그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저항 정신이 있었던 곳이 제주도란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갑자기 인민위원회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왜 4.3이라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해방이 되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그 45년에 그동안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만 해도 6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6만 명 조가. 우리가 왜 일본에게서 벗어나려고 그랬습니까? 일본 놈들은 그야말로 단재 신체호 말대로 단재 신체호가 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보자마자 찢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점잖다 이거죠.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되냐? 그 사람이 쓴 그러니까 이 혁명선언문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빼앗고 이러면서 쫙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또 이 대통령으로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벌써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단재 신체호가 딱 그 상해에서 이승만을 보고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놈은 이완용보다 더 악랄한 매국노다. 그런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 하나 팔아먹었는데 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을 놈이라고. 유명한. 네. 아니 1919년 20년대에 이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그 통찰력이라는 건 말할 거 없죠.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미군이 들어온다는 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 군정을 시작한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군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미군 군사 정부요. 이 미군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야말로 하지라는 사람은 오키나와에 있던 그 24군단인가 하는 저 미군의 오키나와에 있는 군단에 이 사람은 이제 그 군단장인데 메가더는 이제 그 당시 점령을 해서 동경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오키나와에 있는 하지한테 야 너 가라. 가지고 하지가 한국에 오는 게
9월 8일 날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이 누구지? 건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오기 전에 우리가 이 군정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건준이라는 거를 조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자꾸만 이걸 갖다가 이제 오해를 하는 건데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게 며칠이지? 얘들이 9월 8일 날 오기 이틀 전에 9월 6일 경기여고인가? 지금 저 서울의 그 덕수궁 저쪽에 있는 경기여고 강당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무슨 좌익에 이게 인민공화국이라니까 그 나중에 저 누구죠? 저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만든 공화국 이름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하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우리말, 조선의 백성들을 위한 우리 조선의 사람들을 위한 공화국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거를 자꾸만 인공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빨갱이 국가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시 가장 그 선택한 좋은 말인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아까 145개 인민위원회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인민위원회는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되니까 이 정식으로 지방자치정부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공화국을 조직했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 인민공화국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들어오니까는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위 말해서 지주 아들이라든가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가 그야말로 일본 밑에서 권세를 부렸던 모든 사람들, 뭐 송진우, 뭐 김성수, 할 것 없이 모두 이런 사람들이 숨죽이고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미군정에 붙는 거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벌써 배가 들어올 때 그 배 위로 올라갔다 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뭐 조병욱이고 다 이런 사람들 다 영어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해방 후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비극은 영어 하나. 영어 잘하면은 막강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영어만 잘하면.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지고 그동안 숨지고 있다가 야 이거 가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가서 군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벌써 전국이 인민위원회로 조직돼 있어. 그리고 이거를 통합하는 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전부 빨갱이입니다. 여기서부터 빨갱이라는 말이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놈들한테. 그러니까 미국 당신들이 가서 군정을 하려면 얘들을 쳐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고 뭐고 내려오는데 뭐냐면 군령을 발휘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점령국의 대우를 받아야 할 게 아니라 liberated people이거든요. 해방된 일본의 마수에서 벗어난 해방된 민족으로 미국이 다뤄야죠. 패전 국가로서 점령국의 대접을 받아야 할 거는 일본 놈인데 그 새끼들은 상전 대접을 받고 그 일본군이 받아야 할 패전 국가의 모든 비애를 한국이 짊어지는 겁니다. 이런 황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냐고. 여긴 박수를 못 치고 이건 울어야겠지.
Koreans are subjected to the provisions of conditions of the occupied nation인가 뭐 그런 식으로 그 나오거든요. 훈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된 국가로서 그야말로 일본이라고 미국에 대한 일본이 적국이었지. 적국의 적이었으면 이건 우방인데. 네,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적의 적이니까. 우리는 미국의 우방인데 미국은 우리를 에니미로 취급한 거예요. 이거는 일본 국가고 일본 국가의 일부로서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인식 체계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해서 내가 지금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4.3 그러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무장 300여 명이 무장해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했다는 그거를 가지고 왜 4.3이라고 하는 이게 상징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 4.3이라는 것 자체가 4.3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4.3을 일으킨 주역들을 우리가 자꾸만 뭐냐면 남노당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은 무장 습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건 무장 습격이 아니라 당하다 못 참겠으니까 조금 일어난 것 뿐인데 그거를 담당한 세력이 남노당과 관련이 있다 한들 제주 인민들이 무슨 남노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모든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이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사람이 그냥 짓을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냥 제주도 사람들이 무슨 이게 공산당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억압하는데 그 가장 4.3 때도 저기 하는 게 뭐예요? 탄압이면 한 거다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우리가 공산혁명을 위해서 일어났다든가 뭐 평등사회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이념적 청사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 제주도의 역사는 불행한 역사는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제주도 사람들은 뭐야? 지금 보세요. 이 역사 이거 좀 복잡한 거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15 해방이 됐잖아요.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군정이 언제 시작해요? 9월 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9월 9일 날은 중앙청에 그때까지 우리가 태극기 없었어요. 일장기가 있었다고. 9월 9일까지 그 일장기 내리고 뭐가 올라갔어요? 이 빌어먹을 성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아이 이게 우리는 해방된 줄 알았는데 성조기가 올라간다. 서울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이 제주 사람들은 명확히 아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엄청난 전쟁의 포화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걸 제주도의 인민위원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의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딱 한 달이에요. 한 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사에서 여러분들 해방의 기쁨, 얼어빠질 해방의 기쁨이 있어요. 한 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미군정이 딱 들어오는데 다 뭐 중위
들이 뭐 도지사하고 뭐하고 대학 총장도 하고 경찰서장이 어디 시장이고 뭐 들어온 군정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황당한 새끼들이 와가지고 국가 포스트를 싹 차지하는데 얘들이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걔들은 프라그마티스트다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경찰 업무를 잘 볼 수 있는 애는 누구냐? 일본 시대 때 경찰 업무를 그렇게 잘 하던 사람들이 지금 쫙 깔려 있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숨죽이고 삽니다. 한민당 사람들이 간단하죠. 싸그리 등용하는 거예요. 한 달 후부터 싸그리 경찰서는 일제시대 때 경찰로 채워지는 거죠. 군대도 만주 군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최고죠. 이 사람들은 일본 군대 훈련을 뭐 철저하게 받은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백선엽, 박정희, 뭐 정일관, 이 기라성 같은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 얘들을 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달 후에 모든 국가 체제가 다시 일제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 제주 문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국가의 현실적 문제를 그때의 우리가 살았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보지 않으면은 정말 몰라요. 이거는 정말 모른다고 이 역사를. 그러고 앉아서 학자들도 그냥 앉아서 뭐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뭐 4.3 공원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료를 보는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살아봐야 돼요. 주체험을 통해서라도. 내가 한 달 동안 지금 내가 백내장이 이렇게 심해질 정도로 이게 제주 역사 공부를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책을 보면서도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눈이 지금 흐려졌다니까 시력이 이렇게 처참한 역사를 왜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가 이걸 왜 우리가 모르고 살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게 이게 일제시대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일제시대가 정확하게 다시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 그러니까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이 민족의 과제는 뭐죠? 가장 큰 문제는 다시 친일파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하는 문제가 해방 후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 상황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제를 우리가 이렇게 산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진 사람이 다 건강한 세력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부터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다 건준해서 해가지고 인민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은 대개 전부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거든요. 그래서 8월 16일부터 완전히 뭐냐면은 전국의 그 양심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민중은 미국한테 과시하고 했던 것은 우리가 당신들의 군정을 받을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자치 능력이 있는 우리는 선진 국민입니다 하는 것을 과시한 것이 인민위원회거든. 그것에 가장 강렬하게 딴 데는 뭐냐면 벌써 1946년 뭐 1, 2월이면 다 분쇄돼요. 다 없어져요. 다 분쇄가 되는데 그야말로 1947년 3월 1일 북국민학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까지 제주도의 인민위원회는
완벽하게 건재를 했다고 말이야. 그 뒤로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할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둘이 동실 놀고 낮에나 밤에 우리 4.3은 제주 민중항쟁으로 불러야 된다. 결국은 1947년에 3.1절 때 그 불행한 사건이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자고 무슨 빨치산이냐 이거예요. 어? 김익렬 중령이 가서 14연대의 사람들을 계몽을 시킨 거예요. 야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